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가지시고 또 커리어를 쌓아오시고 또 해안을 가진 분들 만나 뵙게 제가 오히려 더 영광이고요. 우리 그 교수님의 그 좀 민망한 소개에 제가 사실 전범들과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요즘 문제와 철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좀 어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가 이런 걸 좀 고민해봤던 사람이고요. 제가 뭐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어떤 조금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거, 그런데 조금 기여했다면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양 철학은 조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시대하고 좀 어긋나죠, 항상.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던지려고 그러고 도전하고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대와는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니체 같은 철학자는 아예 책을 하나 썼죠. 반시대적 고찰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시대를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문을 연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어떤 미래의 트렌드를 얘기하기보다는, 요새 많은 미래학 책이 있는데 주로 트렌드를 얘기하죠. 근데 트렌드는 쫓아가는 미래입니다. 사실 인간은 앞서가는 미래를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미래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 시대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시대 정신을 만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이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어떤 시대 정신을 만들어서 어떤 세계관을 새롭게 건설해야 될지,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 대신에 5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좀 표적으로 걸고 여러분과 좀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괜히 영어 글자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용어, 요즘 용어들이 전부 영어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 학자들이 많이 노력해서 우리말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미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미래는 정말 모르겠어요. 미래를 안다고 한다면, 미래를 예언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공부해본 바에 따르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이 사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항상 미래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것도 자신의 미래의 삶을 나름대로 기획을 하시고 그걸 어떻게든지 실현해 보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좋은 날씨에 정말 이런 강의실에 오신다는 건 보통 어떤 인내심이나 나름대로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오실 수가 없는데, 여기 온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간이 물체라면 만류 인력이 끌어서 여기 왔다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들 만류 인력이 끌어서 여기 왔습니까? 전혀 아니죠. 동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본능이 끌어서 여기 왔다. 본능적으로 여기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거 왜 오셨습니까? 미래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절대 예언할 수 없는데 한편으로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이데커 같은 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늘 앞서서 산다 그랬어요. 앞서서 사는 존재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 이것을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한 소설가의 말이죠. 젊은 학생들이 이 말을 잘 이렇게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나름대로 연륜을 쌓으시고 또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가지셨던 분들, 그것은 다시 말해 자연과 친숙한 삶을 사셨던 분들, 도시인들은 도저히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말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의 가슴을 뚫고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인용해보죠. 하늘에서 별이 빛나면 땅 위에 이슬도 빛난다. 이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철학이다.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말을 이해하면 우리가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말을 한번 인용해 보면서 조금 우리의 지금 생각, 과거의 어떤 기억 아니면 우리가 지금 결여하고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한번 좀 각성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한 과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그냥 원문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과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제6차 멸종. 지금 앞으로 이번 팬데믹 같은 걸 겪으면서 우리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류의 우주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한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올 것이 6차 멸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6차 대멸종이 아주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두 우리의 our fault,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5차 멸종이 뭔지 아시죠? 5차 멸종은 공룡의 멸종이었습니다. 5차 멸종까지는 자연현상이었어요. 근데 6차 멸종의 대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문명재앙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대단한 좀 불안한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래를 조금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 자, 미래를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 여러 방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참 어려워요. 그러다가 제가 찾은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도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도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래의 문제가 조금 손에 잡히게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직결돼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도시는 그 시대의 최고의 과학기술이 적용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그 시대의 최고의 과학기술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죠. 또 이러한 자본과 과학기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그 행정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삶의 철학 같은 것이 도시에 투영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미래를 그려보면 어떤 과학기술이 개발돼야 될지, 또 그 과학기술을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치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지, 또 그 과학기술을 정말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은 어떻게 동원돼야 될지. 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걸려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의 도시,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도시.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좀 더 훌륭한 선조로 칭송받을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자, 그걸 생각보다 한 3가지 정도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미래의 도시 모습은 이런 도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트렌드, 현대 진행되고 있는 대세를 그대로 따라가면 한 4, 50년 후에 어떤 도시는 반드시 이런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도시는 어디냐면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사실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 모자라가지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모든 것을 초고층화 시키자라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도시를 우리가 도시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초고층 고밀집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서울의 문제를 현재 해결 방식으로 계속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서울의 미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걸 배달해서 해결하는 문화죠. 그것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거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배송 문화를 아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배달 시스템을 엄청나게 고속화시켜서 24시간 초고속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송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상당히 좋은 도구인데, 그러나 혹시 우리가 드론을 지나치게 과잉 적용시키면 혹시 서울의 미래의 도시 모습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저도 나름대로 좀 높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배달이 오나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 배달이 와요. 근데 앞으로 거의 24시간, 우리는 지금 새벽부터 배달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24시간 배달하려고 그러고, 그 배달도 로켓 배송이 아니라 정말 초고속 배송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드론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루에 드론이 몇 대가 날아다녀야 되나? 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드론이 서울의 하늘에 날아다닐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도시의 모습이 될 텐데,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배달의 민족이 무슨 뜻인지 원래 잘 모르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은 진짜 배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배달의 민족의 뜻이 뭔가요? 원래 배달의 민족은 이 땅에 처음으로 문화와 역사의 어떤 세계를 연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족이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연 그날을 우리가 뭘로 기념하고 있죠? 하늘을 열었다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원래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은 하늘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을 연 민족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21세기의 배달의 민족은 3, 40년 후에 하늘을 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때 3, 40년은 혹시 폐천제를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을 지금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하고 있는데, 3, 4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미래의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우리는 윤리를 항상 현재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아무튼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러한 어떤 아주 심오한 어떤 그 문화적 상징성, 그걸 생각하면 이런 미래는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고 특히 이러한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놨을 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세대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미래의 도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미래 도시의 모습은 일론 머스크 같은 소위 말하는 스타 CEO들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죠. 일론 머스크가 바로 이제 소위 화성 도시라고 해서 2050년까지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겠다,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거기에 인간들을 이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일론 머스크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구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때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서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고, 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지구와 같은 비슷한 조건을 갖는 그러한 거주 공간, 즉 온실 같은 것을 거기에 건설해 살면 된다라고 이제 미래의 도시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후손들을 앞으로 우리는 화성으로 이민 보내야 될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미래의 도시 모습은 바로 이건데요.
앞에 두 도시의 모습은 아직 없는 상상 속의 도시입니다. 첫 번째 도시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혹시 이 대세가 계속될 때 20, 30년 후에 아니면 3, 40년 후에 갖게 될 그러한 도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도시는 그야말로 아직 전혀 없는 공간이죠. 화성에 정말 인류를 이주시켜서 새로운 도시를 식민지를 건설해서 만들고 싶은 그런 도시고요. 그런데 이 도시는 현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왜 미래의 도시로 우리가 소개를 하냐면 여러 가지 평가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도시 상위권에 랭크됐다는 것은 이 도시와 비교해서 다른 도시들은 여러 가지 현재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몰락할 위험성을 상당히 갖고 있지만 이 도시만은 상대적으로 미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래의 도시로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이런 도시가 돼야 될지, 이런 도시가 돼야 될지, 아니면 이런 도시가 돼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예 도시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우리가 미래의 도시로 설계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돼야 될 기술, 또 그 기술을 잘 운영하기 위한 정치행정 시스템은 어떠해야 되는 건지, 또 자본은 어떻게 동원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이 다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미래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속에 혹시 위험과 아니면 혹시 희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숨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았죠. 2020년에 정말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세가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21세기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공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가 엄청난 위기에 빠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랬습니다. 2020년과 20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그림이 다릅니다. 2020년 전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계화의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걸 유목민적 삶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를 떠도는 유목민적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소비를 많이 하면서 그 대도시에서 이러한 화려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공해 온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대도시가 이제 요즘은 조금 우리가 달라졌지만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갔느냐? 일단 우리가 다 집으로 도피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집에 가 있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도망간 곳은, 도피한 곳은 집이 아니라 사실은 디지털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 모이지 못하고 일부 분들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모일 수가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봉쇄, 소셜 디스턴스 그래가지고 전혀 모일 수가 없고 다 집에 이제 우리 스스로를 감금해 놓은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는 사실 집에 감금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다른 말은, 다른 용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침공에 의해서 급속히 진전이 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적인 발전 양상을 갖는다고 그러죠. 점점 빨라지는 것인데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의 형태를 지니는 것을 대충 어느 정도 시점으로 예상했냐 하면 2030년쯤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막 이루어지면서 이게 점점 과속화되면서 이게 점점 과속화되면 갑자기 급도약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곡적인 생기면서 급도약이 일어나는데 급도약이 일어나는 지점을 대체 2030년 이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의 요인에 의해 가지고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증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엄청난 매출 증가와 수익 증가, 그 다음에 뭐 주가 폭등 이런 걸 이뤄냈었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급팽창, 급도약을 이루어냈고 그 결과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선도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매출 증가를 이루었다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줄 양상인데요.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여기 보이시는 것 것처럼 사실 디지털 전환은 1980년대부터 일어났고요. 이게 점차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점점 가속화되죠. 가속화되면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2차 함수가 생기는 건데 2차 함수가 생기는 지점이 조금 조짐을 보인 것이 2010년서부터 20년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가속화되면 어느 지점에서는 거의 수직적인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를 대충 2030년 이후로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갑자기 이것이 10년 정도 더 빨라진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 계속 2000년대 초반부터 일어났던 양상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급성장, 급팽창을 이루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라는 건 예언이 아니라 리스크는 뭐냐면 여러분도 뭐 리스크 관리하시고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의 추세가 계속 된다면 혹시 닥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을 맞아서 급팽창시켰을 때 혹시 우리에게 닥쳐올 위험이 없을까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리스크 관리 원칙에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항상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시켜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디지털 전환이 급팽창, 급가속, 급성장을 이루었을 때 혹시 우리가 갖게 될 리스크가 없는가? 오늘 보면은 대충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격차 사회의 미래가 될 리스크가 커지면서 초격차 사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회적 파열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폭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가 닥치면서 이것이 6차 대멸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닥칠 수 있다. 그 리스크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초격차 사회의 미래는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경고가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이 초격차 사회는 뭐냐 하면은 바로 사회적 양극화죠. 예. 2019년에 이미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뉴욕 타임즈가 아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 디지털 귀족이라고 부르죠. 뭐 여기 보게 되면 빌 게이츠,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뭐 그다음에 주커버그님 다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가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구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수입하고 특히 이제 누구와 비교하냐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하고 비교하는데요.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이 당시에 저는 이 숫자가 이해가 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뉴욕 타임즈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언론 매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텐데 하루에 5,200만 달러를 번대요. 근데 거기서 배달하는 사람은 하루에 30불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여기 코멘트를 붙인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인류가 존재한 이상 이렇게 큰 격차는 없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아주 뉴욕타임스가 재밌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술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극소수의 사람과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게 코로나가 오기 전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이 급도약을 이루기 전입니다. 이루기 전이에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뉴욕타임스 보도가 과장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1년 후에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 급도약을 이루다 보니까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엄청난 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러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화를 이루기 시작을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추구하는 1차적인 목표는 완전 자동화입니다. 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풀 오토메이션은 결국 뭡니까? 무인화죠. 자, 무인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자리가 사실은 줄어드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하는 일의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는 겁니다. 즉 노동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데 이것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여러분들 다는 아니시지만 많은 분들이 기성세대, 저 같은 기성세대인데요.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늘 미래가 문제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늘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일이에요. 즉 인간은 미래를 예언할 수 없는데 그러한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약점을 보완하는 최선의 방책은 뭐냐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가 안정화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면 될수록 또 이것이 급가속화되면 될수록 인간이 하는 일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뭐가 되죠? 허구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주 비합리적인 미래에 대한 대비 방책입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일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들으면 막말로 뭐라 그럽니까? 점잖게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지식한 삶의 교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정당한 표현은 뭡니까? 꼰대들의 한심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비합리적인 행동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에 매몰돼서 미래를 대비한다면 미래는 점점 일의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을 보일 것이고 그것은 결국 미래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급격한 양극화에서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른 단기간에 최고의 수입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걸 순수한 요즘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빠른 시간에 최고의 수입을 올려. 대박이라고 그러죠, 대박. 사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방식인데요. 오늘날 미래에 대비하는 젊은이들의 가장 합리적인 행위는 대박입니다. 근데 대박을 낳을 수 있는 경제 행위는 뭔가요? 그건 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살던 거와는 달리 젊은이들은 좋은 의미에서는 투자고 조금 나쁜 의미에서는 투기적인 경제 행위가 상당히 일반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유심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재의 경제 행위는 과거보다는 투기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투기가 기초가 되는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0.01%의 승자와 99.9%의 패자를 만들어내죠. 이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사태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우리 사회는 탈노동, 초격차 사회로 진행될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합리적인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어떤 방식으로? 일종의 대박을 향한 질주죠. 대박을 향한 질주.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는 투기 경제로 경제가 그건 정말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떤 면에서는 기형화되는 그러한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은 결국은 사회 경제 시스템의 파열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산 체제의 경제로부터 탈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좀 완전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1차 산업혁명, 즉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1차 산업혁명서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4번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 그럴 거고요. 정말 경제의 심층으로 봤을 땐 변한 게 없습니다. 즉 1차부터 4차까지 그 밑바닥에 있는 경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형경제라고 합니다. 선형경제. 예. 선형경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서부터 근대 문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경제체제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자원의 저장소로입니다. 자연은 전부 리소스예요. 근데 그 자원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나요? 없죠. 그것은 제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manufacturing, 제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상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냐면 그렇지 않죠. 그것은 소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뭘로? 소비자로. 그러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1차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간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은 하느님을 믿는 자였어요. 신자.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부터 인간의 정체성이 뭘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소비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비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소모하는 거예요. 소모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쓰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 시스템은 선형 경제 시스템이고 선형 경제 시스템의 적나라한 이름은 폐기물 양산 경제 체제입니다. 그리고 1차부터 4차까지 뭐가 바뀌었냐면 폐기물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느냐 그 기술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에 통해서 이루어진 경제를 우리가 스마트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스마트 경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속살은 뭐냐면 스마트 선형 경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폐기물을 초고속으로 지능화시켜서 천문학적인 규모로 양산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체제입니다. 이게 그 증거죠. 여러 가지 통계 지표로 보일 수가 있는데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과거의 경제들이 쏟아낸 폐기물들인데 뭐 통계 수치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여러분들은 잘 다가올 것 같아서 이 선형 경제가 스마트화되다 보니까 지능화되고 고효율화되고 디지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스마트 쓰레기까지 폭증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뭔가 획기적인 진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통계 수치인데요. 이건 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팬데믹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은 어떠한 왁신 개발을 통해서 피했지만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폐기물이라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구가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지구가 감당을 못한다는 수준은 뭐냐면 동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경계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동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인간의 세계하고 이것이 서로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수공통 전염병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인수공통 전염병이 20, 30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대비하고 있었죠. 설마 인간을 공격하겠어? 근데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지금부터 원숭이 두 창인가요? 그게 또 오는데 제발 이게 정말 안 왔, 정말 이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지겨워요. 저도 정말. 그런데 원숭이 두 창은 아닐지라도 계속 반복되는 팬데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후 위기죠. 자, 기후 위기가 예상외로 빨리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를 지구 가열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심각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예만 들다면 예컨대 이제 지구가 점점 가열되면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빙하가 녹게 되면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태양빛을 반사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산업의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일어나면 디지털 산업이 점점 가속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은 지구의 온난화 내지는 지구의 가열화가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6차 대멸종. 이게 2019년 전까지는 괜히 뭐라 그러죠? 방정떡다. 예? 막말로. 이거 너무 겁주고 있다. 등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팬데믹을 맞이하고 난 후부터 이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너무나 예상외로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 저희 같은 사람은 이게 오기 전에 혹시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 우리 미래 세대는 진짜 큰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가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할 거냐? 방법은 바로 디지털 기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역방향으로 적용시키면 탈출구가 열린다.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열린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에서 그 가능성이 열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젊은이들이 이제 그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놀이공간이 어디로 이동해 버렸습니까?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해 버렸죠. 그래서 그들의 놀이공간, 그 디지털 공간에서 그들이 구축한 놀이공간을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학술적인 논의가 많지만은 가장 핵심은 디지털 공간에서 지금 구축되고 있는 놀이공간입니다. 근데 이 놀이공간이 디지털 놀이공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디지털 공간에서 그들이 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비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디지털 뭐 아바타 산다고 돈 쓰고 또 음악 듣는다고 돈 쓰고 또 만화, 웹툰 본다고 돈 쓰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뭡니까? 물질 상태가 아니라 이미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활동을 또 인간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들을 비물질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탈물질화 내지는 비물질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들이 여기서 놀 뿐만 아니라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바타를 사고 팔고 웹툰을 사고 팔고 음원이죠. 음원을 사고 팔고 드라마를 사고 팔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전처럼 어떤 물질 상태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고 끝나요. 그리고 거기다 돈을 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놀면서 여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경제 활동의 특징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물질적 경제 활동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가 살았던 시대까지의 경제 활동은 물질 경제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물질 경제 활동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해서 소모해서 폐기물을 양산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경제 활동은 비물질적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물질 소모 폐기물 양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생겨나는 가치가 또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지금 옛날에는 물건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소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사고 파는 거는 소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거기다 돈을 써요. 여러분들 뭐 경제학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거래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내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예? 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 기성세대가 보면 쟤네들이 사고 파는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나? 근데 걔네들이 어리석은 애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 그들이 사고 파는 상품을 보면 일반적으로 문화 콘텐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화 콘텐츠가 갖고 있는 가치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사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감동을. 네? 감흥과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은 소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공감을 기초로 해서 공감이 기반이 돼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치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공감을 기초로 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또 이것이 비물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인 사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비물질적인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물질 소모, 폐기물 양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공감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걸 잘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면 이것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현대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또 치명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경제라고 하는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경쟁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이 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되냐? 소시오패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은 과거에는 없었던 소시오패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졌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걱정인데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었죠.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열리면서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한다면 공감이 기초가 되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고 공감이 기초가 된다는 것은 타자에 대한 배려심이 정말 잘 증진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잘 발전하면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서 숨어있는 가능성들을 잘 활용하면 지금 경제 시스템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경제 시스템, 즉 선형경제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물질, 과잉 생산 소비 경제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가능성을 우리가 잘 살려내면은 비물질적, 정신적, 창조, 여기서 생산이 아닙니다. 프로덕션이 아니라 크리에이션이에요. 모두가 다 어떤 의미를 담는 그런 콘텐츠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덕션이 아니라 크리에이션이고 또 구매자는 뭐냐면 이걸 감상해 주는 사람이에요. 소모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어프리시에이션, 감상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비물질적 창조 감상 경제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같은 것은 한편으로는 모두를 창작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언가를 창작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경을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발전하고 있는 AI를
잘 활용을 하면 그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지 않더라도 아마추어 수준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창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크리에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리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재창조하는 자들. 네? 그래서 그걸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AI 개발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인간을 능가하는 소위 말하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슈퍼 인텔리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그 방향은 틀렸다. AI는 역시 인간의 협력자 내지는 조력자가 돼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이 그림은 이 동영상인데요. 이 이게 지금 이 동영상이 지금 저게 되나요? PDF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스마트 안경이나 이런 걸 끼고 그 AI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나무 심어줘. 또 여기에 뭐 잔디를 깔아줘. 이렇게 하고 자기가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A한테 얘기해. 이거 바꿔. 다른 나무로 바꿔. 나무 수종을 바꿔줘.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AI와 같이 이 조경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좀 동영상으로 구동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조경을 한다면 정말 조경 전문가였어요.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전문가가 됐습니다. 작곡을 한다면 어떤 악기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작곡 어떻게 하냐면 휘파람으로 대충 나한테 이런 멜로디가 떠오르는데 한번 휘파람으로 대충 한번 불어봅니다. 그럼 녹음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악보로 풀어주는 AI가 있죠. 그래서 악보로 풀어가지고 그걸 또 연주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옛날에 정말 그러한 어떤 전문 작곡가 아니더라도 내가 떠올린 음악을 나름대로 연주를 해서 들어보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조금 수정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연주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음원으로 띄워요. 그런 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작곡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크리에이터 내지는 정확히 얘기하면 리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비물질적 창조 감상 경제로 경제가 혁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숨어 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숨어 있으니까 요거를 잘 발굴을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책을 잘 쓰고 교육을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도를 잘 완비하고 학교 교육과정도 바꾸고 하면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숨기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이 선형 경제를 순환 경제로 혁신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역방향으로 적용시킵니다. 디지털 기술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추적하고 모니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을 잘 운영하면 상품이 생산돼서 최종 소비되는 것까지 완벽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무엇이 생산돼서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한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소위 공급과 수요의 완벽한 일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그것이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우리가 폐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상품은 끊이지 않고 재창조될 수 있는 가치를 숨기고 있다는 거죠. A라는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은 B라는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술 또 AI를 통한 빅데이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일일이 추적할 수 있다면은 A라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포착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가치를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끊임없이 재생산해서 순환시키는 그러한 경제로 가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순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순환 경제, 디지털 순환 경제, 내지는 스마트 순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들이 이런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예를 들자면 영물류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류 시스템은 선형 물류 시스템입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 소비를 많이 시켜서 즉 소위 말하는 타겟 마케팅 같은 걸 하죠. 개개인에게 전부 광고를 띄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그럼 소비를 시킵니다. 그럼 빨리 물건을 배달해줘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6차 대멸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순환시키는 방향에서 물류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리버스 로지스틱 내지는 영물류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류 시스템, 프레퍼런스 시스템의 방향성을 역으로 바꿔주면 전환시키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의 의미도 달라져야 된다. 지금은 소위 제품이라는 것을 소유해서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은 뭐냐면 공유해서 어떤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의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시스템이 바로 이런 시스템들인데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내지는 이것을 뭐 사물 인터넷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에 센서를 이제 우리가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물류 시스템을 지능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물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거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거를 선형 경제 시스템을 성장시키는 데 사용해왔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의 명예와 불명예를 동시에 갖고 있죠. 한편으로는 디지털 강국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기후 깡패라고 하는 또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짜 미래를 선도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가 잘 갖춰진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선형 경제, 디지털 선형 경제 내지는 스마트 선형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디지털 순환 경제 내지는 스마트 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인데요. 뭐 스마트 서큘러 이코노미 내지는 스마트 순환 경제 내지는 디지털 순환 경제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간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은 스스로를 컨슈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리크리에이터, 미래의 세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든 가치를 순환시키면서 재창조하는 그러한 존재로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품은 사유해서 소모해서 폐기물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가치 창출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바꿔야 되고요. 디자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디자인은 대개 상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상품의 외형을 장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상품이 계속 리크리에이션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치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들에게 리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그러한 걸로 이 디자인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플랫폼은 뭐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에게 광고를 띄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소비시켜서 빨리 상품을 제작하는 그런 일종의 소비 유혹 증폭, 디지털 투망 역할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상품이 계속 가치를 순환시키면서 그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소비자가 아니라 그 상품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리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일종의 공방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업은 이제 뭐 하느냐? 고객의 리크리에이션 행위를 촉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툴이나 도구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이제 기업에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거 누가 할 거냐? 이거 누가 할 거냐? 맨날 하느님한테 해달라고 빌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로봇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AI한테 해달할 수 없는 거고
누가 해야 돼요? 역시 인간이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좋은데 가능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는데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당근마켓이죠. 당근, 당신 근처에 를 연결시키는 그런 마켓인데요. 이 당근마켓이 애당초 이 스마트 순환 경제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 순환 경제를 촉발시키는 일종의 선구자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당근마켓이 디지털 기술을 역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 기술은 세계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은 뭡니까? 지역 공동체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은 이름처럼 당신 근처를 연결시켰습니다. 즉 세계화를 이루어내면서 지역 공동체를 파괴했던 그 디지털 기술을 역적용시켜가지고 지역 공동체를 소생시켜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역적용시켰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상품을 순환시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고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중고품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가치로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들이 상품입니다. 그거를 가능케 했습니다. 즉 디지털 순환 경제 내지는 스마트 순환 경제를 가능케 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한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은 그 성장세가 어떤지 모르지만 작년까지 엄청난 성장세가 이루어졌었죠. 이게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혹시 슈퍼빈이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정말 스마트 순환 경제를 일찍 깨닫고 한 5, 6년 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는데 여기도 지금 성장세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건 뭐냐면 AI하고 로봇 기술을 적용시켜가지고 폐기물 수거를 아주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 그 기업 모토가 The waste is your money. 즉 폐기물, 쓰레기는 너의 돈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폐기물 수거 로봇인데요. 여기까지 가져와서 여기다가 페트병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그 집어넣은 사람의 스마트폰하고 요 기기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거기에 누적이 됩니다. 나중에 현금으로 쏴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맨 처음에 2대 갖고 시작했는데 제가 5, 6년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장소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참 겸손해요.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쓰레기통 연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쓰레기통을 이렇게 발로 밟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 그거 연구하는 줄 알았더니 이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2대로 시작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아졌어요.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최근에 이런 큰 공장도 세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이 공장이 기존의 팩토리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게 갤러리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냉정한 편견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봇을 통해서 수거해 가지고 온 그러한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공장을 세우려면 다 반대한대요. 그래서 공장을 멋있게 짓자. 멋있게 짓자는 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순환 경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전시되는 그러한 공장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 공장을 짓는데 건축가들하고 같이 지었어요. 홍대 건축가 교수들하고. 그래서 이게 곧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특히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은 기계와 인간의 관계예요. 하다 보니까 역시 인간이 어떤 기쁜 마음을 갖고 이 수거 기계에 오느냐가 제일 중요하대요. 기계 시스템을 효율화시키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정말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기계에 오게 만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이제 기술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인간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러한 인문학, 또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또 여기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자본이 좀 형성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펀드들을 만드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생겨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좀 미흡하지만 네덜란드의 트리오더스 뱅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모토가 아예 이거예요. More green, less greed. 더 푸르게 탐욕을 덜 갖자라는 건데 이게 의외로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상당히 물론 고수익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내고 그러면서 수익도 올리는 그런 어떤 그 펀드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펀드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내 기관에 의해서 연계가 돼서 제가 자료로 하나 올려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이러한 그 소셜 파이낸스라고 그러죠. 사회적 금융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핀테크하고 융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이 바로 사회적 가치를, 소셜 밸류를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회적 금융을 첨단 기술과 연결시켜서 지금 소셜 핀테크라고 하는 그러한 허브를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돈줄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즉 선행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주문 폭탄을 날려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잠재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동기와 의욕들, 의지들입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우리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냥 우발적으로. 예. 그래서 요 가능성을 우리가 비즈니스화를 하고 잘 연결을 시키면 우리나라에서도 소셜 핀테크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뭐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틀림없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잘못하면 모두가 멸망합니다. 또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지금 유럽의 경제기관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40년까지 스마트 순환경제 시장이 4,500조 달러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S&P 500에 속한 기업 중에 선형 경제를 하는 기업은 40%가 파산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짜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과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 AI 기술 이런 것을 역적용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스마트 순환 경제로 혁신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새로운 혁명, 즉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대기업도 시작을 했죠. 이게 아이오닉 같은 자동차가 등장했다는 것은 제조업도 이제 스마트 순환 경제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일단 전기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매연을 줄였고 그다음에 이 아이오닉 같은 거에 들어있는 이 인테리어가 전부 소위 말하는 순환 소재들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제조업에서도 우리가 스마트 순환 경제를 향해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 큰데요. 이 교육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교육, 이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서 미국의 아이비 리그까지 다 뭐 하고 있었냐면 선형 경제에 최적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물질 창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교육 시스템 내용을 우리가 혁신해야 되는데요. 그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냐면 바로 영국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햄튼이라는 대학입니다. 여기는 교육의 목적 자체가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사회적 투자, 사회적 가치, 환경 가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ESG죠. ESG가 이들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건물까지 구조까지 바꿨어요. 그게 참 놀랍다. 제가 무슨 일로 거기 출장을 한번 갔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진짜 미래의 대학이다. 아이비 리그가 미래가 아니다. 여기가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저 같은 사람이 많이 각성을 하고 교육 내용도 바꾸고 좀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이런 말 하나 인용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극작가가 현대인들을 아주 치명적으로 질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현대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아무것도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심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한테 이런 측면이 없었나. 그런 것을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면서 기성세대와 함께 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